2017도 1만 7,494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의 피해금 인출과 횡령죄. 사건 번호 2017도 1만 7,494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대포통장 문제와 관련하여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와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속였다. 그리고 금융법률 전문가에게 보내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약 613만 원을 그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자신이 따로 가지고 있던 카드로 그 계좌에서 약 300만 원을 먼저 인출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또 그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하지만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 방조를 무죄로 보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해자와 사이에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위탁관계가 없다고 보아 횡령죄 역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그 돈을 인출한 계좌 명의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둘째, 만약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다. 즉, 그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인지 아니면 돈을 송금한 피해자의 재물인지가 문제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과 달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보관이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그 재물을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관 관계는 반드시 계약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먼저 일반적인 송금 상황을 설명하였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계좌 명의인은 은행에 대해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 돈은 원래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송금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계좌 명의인은 그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송금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보이스피싱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계좌 명의인은 그 돈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고 결국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성격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였다. 계좌 명의인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단지 접근 매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 그 돈이 법적으로 그 조직원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계좌 명의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관계는 애초에 범죄에 이용된 관계이므로 형법이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횡령죄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돈을 송금한 피해자라고 보았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만약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계좌 명의인이 처음부터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사기 범행의 일부로 평가될 뿐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방조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별도로 문제된 것이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 헌법적, 형사법적 논쟁도 불러일으켰다. 먼저 형사법적으로는 횡령죄의 위탁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횡령죄는
명확한 신임관계나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범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단순히 반환해야 할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명의인을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횡령죄의 적용 범위를 넓힌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책임주의의 관점에서도 비판이 있다. 계좌명의인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형사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일부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통해 송금, 피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형벌법규는 국민이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이 판결처럼 신의칙이나 반환 의무를 근거로 위탁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횡령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만약 계좌명의인이 나는 사기범은 아니고 단지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속에서 계좌 제공자들이 사실상 범죄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계좌명의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횡령으로 평가한 것이다. 결국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횡령죄의 위탁관계 개념을 규범적으로 해석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횡령죄의 본질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논쟁을 촉발한 판결이라고 평가된다.